거지 같은 것? 그 나이에 경비나 하고 있어? 바닥에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침이 제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303동에 사는 김재현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6,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혼자 키운 딸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착한 사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이런 모욕을 견디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중요한 거래처분이 오십니다. 그냥 일상적인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가 누군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매일 저를 모욕하던 바로 그 사람일 줄은요. 그리고 더욱 상상하지 못한 건 제 사위가 그 사람의 50억짜리 계약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비참한 경비원의 인생에도 반전이 올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시면 오늘이 특별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최만석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지금은 대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한때 저는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35년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거친 현장에서 인부들과 부대끼며 때로는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막걸리 한 잔 걸치며 살았습니다. 손에는 늘 상처가 가득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손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죠. 제가 만든 아파트에 수백 가구가 들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이 돈을 들고 튀었고 연쇄 부도가 일어났죠. 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취직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입니다. 29살이죠. 딸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딸은 제게 전부였습니다. 아내 없이 딸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일들이 서툴렀죠.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딸아이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그런 말을 들으면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과외를 받는다며 자기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현장 일을 2군데서 뛰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같았지만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현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인부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서울대를 간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딸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실업자가 된 거죠. 딸아이는 걱정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내가 아빠 모실게.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제가 딸 손에 의지해서 산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경비원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그나마 경비원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익숙했으니까요. 딸아이는 반대했습니다. 아빠, 굳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딸 앞에서는 당당한 척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한 건 61살 때였습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죠. 평형도 최소 50평 이상이었고 아파트 값도 2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정문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때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제가 경비원이 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실에 들어가자 관리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최만석 소장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소장이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이제 저는 소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오세요. 어떤 주민들은 인사를 받아줬지만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뭔가? 나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경비원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제 과거가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편했죠. 경비실에 앉아서 CCTV를 보고 택배를 받고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기도 했지만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의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장 소장 때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만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경비원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때 다른 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경비원이 된 사람들이었죠. 김 반장님은 예전에 공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박 선배님은 작은 식당을 하다가 망했다고 했고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맞아요.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해. 그런 푸념을 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무사히 일하고 월급 받고 건강하게 사는 거면 됐습니다. 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다음 주말,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이라고 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진실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저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네. 수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청년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가 달랐죠. 무슨 일을 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업팀에 있습니다. 주로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구만.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청년은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청년이라면 우리 딸을 잘 보살펴 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니. 하지만 딸아이를 봤습니다. 딸아이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곁을 떠난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딸도 이제 30살이었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평생 잘해줄 수 있나? 네, 장인어른. 제 목숨보다 수진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허락하지.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건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돈께서 경비원으로 일하신다면서요? 민준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일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민준이 어머니는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서 말이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친지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죠.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딸의 손을 건넸습니다. 잘 부탁하네. 네, 장인어른.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역할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딸은 제 딸이 아니라 민준이의 아내였습니다. 신혼집은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민준이가 준비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가끔 들러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딸아이가 해주는 밥이 그리웠거든요. 민준이도 반겼습니다. 장인어른 자주 오세요. 수진이가 장인어른 보고 싶어 해요.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저를 존중했고 딸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제 직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303동에 사는 김재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늘 명품을 걸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형편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야, 경비!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비, 그게 전부였죠.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김재현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경비! 내 차 좀 빼! 주차장이 꽉 차서 차를 빼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급히 나가서 차를 빼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재현이 화를 냈습니다. 뭐 이렇게 느려? 내가 시간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재현이 혀를 찼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거지? 제가 거지였나요? 평생 성실하게 일한 제가요? 김 반장님이 위로했습니다. 최 소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도 사람인가 싶네요. 참아야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김 반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경비원의 숙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했습니다. 왜 우리가 저런 모욕을 참아야 하는가?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가족이 있고 삶이 있는데 왜 존중받지 못하는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재현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경비실 앞을 지나갔죠.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김재현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몇 살이야? 66입니다. 66. 그 나이에 경비를 하고 있어? 김재현이 비웃었습니다. 젊었을 때 뭘 했길래 늙어서 경비 노릇을 하냐?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경비원이 된 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죄송해? 내 인생이 죄송하지? 그리고는 휘청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 제가 뭘 잘못했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비원이 울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재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이 죄송하지. 정말 제 인생이 죄송한 걸까요?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경비원이 됐을까? 차라리 딸에게 의지할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김재현은 저를 골라서 괴롭혔습니다. 제가 교대 근무를 나가면 일부러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죠. 야, 경비. 내 택배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해? 빨리 가져와. 저는 택배를 들고 303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재현의 집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김재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제야 와? 죄송합니다. 제가 택배를 건넸습니다. 김재현이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 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바닥에 택배를 내려놨습니다. 김재현이 비웃었습니다. 불쌍한 거. 그날 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민준 오빠가 아빠 뵙고 싶대요. 그래. 알았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딸아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말에 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게 미안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그래, 잘 지냈나? 네, 덕분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아빠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고맙다. 수진아.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제 작은 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일은 어떠세요? 괜찮아.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민준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네,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나?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어요. 그래?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죠. 저는 이 사위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장인어른께서 일하시는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 팰리스 맞으시죠? 응, 맞는데 왜? 혹시 그곳에 303동에 사는 김재현이라는 사람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김재현을 아는 걸까요? 알지. 왜 그걸 물어보나? 그 사람이 장인어른께 함부로 대하지 않나요? 민준이의 물음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장인어른께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니? 레미안 대치 팰리스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살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경비원분들한테 못되게 군다고 하더군요. 혹시 장인어른께도 그런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하셔야죠. 수진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요. 아빠가 모욕당하시는데 어떻게 별일이 아니에요?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아. 아빠가 다 참을 수 있어. 아빠,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딸이 우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뭐? 김재현이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아니야, 강서방. 괜히 자네까지 나서지 말게. 괜찮아. 장인어른, 제 장인어른께서 모욕당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민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가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민준이를 맞았습니다. 강서방, 정말 괜찮겠나? 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민준이는 303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준이가 괜찮을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말이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해봤는데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뭐라고 하던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더군요. 경비한테 반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왜 참견하냐고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김재영 같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서방,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자네가 나서줬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경비실에 앉았습니다. 김재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현의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다녀간 이후로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야, 경비, 사의 시켰다며? 하하! 김재현이 비웃었습니다. 사의가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넌 여기서 평생 경비나 하다 죽을 거야.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CCTV를 보고 있었는데 김재현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그런데 차를 주차선을 벗어나서 세웠습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나가서 김재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차를 다시 주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주차선을 벗어나셨습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닥쳐! 내가 어떻게 주차하든 내 맘이야! 김재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주차를 다시 하셔야 했습니다. 선생님, 규정상. 규정이 뭐가 중요해? 너 같은 거지가 나한테 규정 운운해? 김재현이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 너 같은 놈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김재현이 다시 저를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밀었죠.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쓸리면서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김재현이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꼴 좋네. 거기 딱 어울려. 그리고는 휘청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대체 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6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서 손바닥을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그만두면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비원 일도 구하기 힘든 나이였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지만 다음 날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 소장님, 303동 김재현 씨한테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요? 최 소장님이 무례하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주차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화를 내면서 협박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재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소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재현 씨가 저를... 알아요. 최 소장님, 김재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압니다. CCTV도
확인했어요. 최 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재현 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예요. 영향력이 있죠. 그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최 소장님, 죄송하지만 김재현 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피해야 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관리소장도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받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혼자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야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김재현과 마주칠 일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김재현이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경비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김재현을 지켜봤죠. 김재현이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겁해진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다음 주에 중요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 무슨 거래인데?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어요. 50억짜리 대형 계약이에요. 제가 총괄 책임자로 배정됐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사위가 인정받는 게 자랑스러웠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큰 프로젝트 맡았다며? 네. 아빠, 민준 오빠가 요즘 정말 바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요. 고생하는구나. 내가 잘 보살펴줘야 한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장인어른, 계약 성사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올 예정이에요.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러요. 잘 됐구나. 수고했어.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사위가 잘 되는 게 제 일처럼 기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재현이 급하게 경비실로 왔습니다. 야, 경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재현이 왜 저를 찾는 걸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내 차 좀 빼줘. 급한 약속이 있어. 알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김재현의 차 앞에 다른 차가 막고 있었죠. 저는 그 차의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와서 차를 빼줬습니다. 김재현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쯧! 느려 터졌네! 김재현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현이 왜 그렇게 급했을까? 평소에는 늦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서두를까?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김재현의 일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장인어른, 왜 그래, 강서방? 무슨 일 있나?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거래처 사람이 왔는데요. 바로 김재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김재현이 거래처 회사 대표로 왔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러요. 세상에, 이럴 수가. 김재현이 회사 대표였다니. 그것도 민준이의 거래처였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재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가 거래하는 회사의 총괄 책임자가 제가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인어른께 어떻게 했는지를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강서방, 그래서 계약은 했나?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 사인만 남은 상태예요. 김재현이 급하게 먼저 가야 한다고 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재현이 민준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괜히 곤란해질까 걱정됐습니다. 강서방, 계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장인어른,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재현 같은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잦는가? 자네 개인 감정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성이 안 된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요. 저는 민준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강서방, 나 때문에 자네가 손해보는 건 안 되네. 계약은 해야.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김재현은 이 사실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참 좁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인과응보가 온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재현이 급하게 경비실로 왔습니다. 야, 경비! 저는 돌아봤습니다. 김재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신가요? 너 사위가 강민준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재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런데요? 어제 우리 회사랑 계약하기로 한 그 강민준 말이야. 김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재현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어제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낯익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내 사위잖아. 김재현이 화를 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 자식이. 김재현이 제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50억짜리 계약이 날아갈 판인데. 김재현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재현이 민준이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사위한테 말 좀 잘 해줘. 김재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재현이 당황했습니다. 뭐?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김재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지라고 하셨죠? 늙어서 경비나 한다고 비웃으셨고요.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기까지 하셨죠?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김재현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내가 술을 마셔서. 술 때문이었나요? 평소에도 늘 그러셨는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 사위한테 말 좀 해줘. 김재현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거만하던 김재현이 제 앞에서 빌고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김재현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재현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돈과 이익 앞에서는 자존심도 다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 오늘 민준 오빠한테서 들었어요. 김재현이 거래처 대표였다면서요? 그래, 세상 참 좁더라.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딸아이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웃으시니까 저도 좋아요. 민준 오빠가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릴 거래요. 그래? 어떻게 될 것 같니? 글쎄요. 오빠 마음이죠. 하지만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믿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이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김재현을 만나고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나? 오늘 김재현을 만났습니다.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임재현이 들어오자마자 제게 사과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김재현이 정말 사과했다니. 진심으로 보였나? 글쎄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사과는 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성을 중요하게 본다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성이 안 된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랬구나. 임재현이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상상이 됐습니다. 김재현이 무릎을 꿇는 모습.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그래서 계약은? 예약은 취소했습니다.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서방, 50억짜리 계약을 취소했다고? 네, 장인어른. 하지만 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 회사의 손해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입니다. 인성이 안 된 사람과 거래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차라리 지금 끊는 게 낫습니다. 민준이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 사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오히려 칭찬하시더군요. 잘했다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네, 장인어른. 우리 사장님도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제 판단을 존중해 주셨어요. 강서방, 고맙네. 나 때문에 고생했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모욕당하시는데 제가 그 사람과 거래할 순 없죠.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위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억짜리 계약이 취소됐다. 김재현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때문에. 김재현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에 들어가자마자 김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최 소장님, 들었어요? 뭐려? 김재현이 계약 날렸대요. 50억짜리 대형 계약을 말이에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최 소장님 사위라면서요? 김 반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박이네요. 김재현 그 꼴 좀 봐요. 평소에 얼마나 우리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김 반장님이 통쾌했습니다. 박 선배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신 좀 차리겠죠? 다른 경비원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김재현이 그동안 모든 경비원들에게 못되게 굴었거든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참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일로 속이 좀 시원해진 거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김재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CCTV를 보는 척하면서 말이죠. 최 소장님.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 소장님이라니.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야, 경비였는데 말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요? 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장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계약 때문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위분께 김재현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 역시 계약 때문이었구나. 죄송하지만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사위대로 판단할 겁니다. 제가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김재현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구나. 돈과 이익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어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사과를 했으니 조금은 나아진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재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소장님.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경비원들도 놀랐습니다. 최 소장님, 김재현이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요. 그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과 민준이가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딸아이가 반갑게 안겼습니다.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민준 오빠가 아빠 뵙고 싶대요.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사실 제가 승진했습니다.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번 일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돈보다 원칙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성실하게 사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냥 참고 살았을 뿐인데. 강서방, 고맙네. 자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장인어른을 만나서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경비일 그만두세요. 왜? 저희가 모실게요. 아빠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아니야, 수진아.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아빠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러면 자주 뵐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아파트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곳이요. 경비 일을 계속 하시려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쉬셔도 됩니다. 강서방, 미안하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은 짐이 아니라 저희의 자랑입니다. 민준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네, 장인어른.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딸아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경비원이 된 후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현장 소장이었을 때도 경비원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딸과 사위가 봐줬습니다. 인정해줬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재현이 출근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소장님. 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김재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사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변명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김재현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사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마음이 삐뚤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재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김 반장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최 소장님, 대인배시네요. 저 같았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텐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죠. 누구나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역시 최 소장님은 다르세요. 김 반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놓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과 민준이 집 근처였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경비일은 계속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친절했고 경비원들을 존중해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딸의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줬죠.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좋아. 새 아파트는 분위기가 좋더라. 다행이에요. 아빠가 편하시다니 다행이에요.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자네는 회사 일 잘 되고 있나? 네, 장인어른. 요즘 새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맡았어요. 고생하는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김재현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제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거래할 기회를 달라고요. 그래?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는 것보다는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강서방,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은 이 늙은이보다 깊구만. 과찬이십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성실함과 인내심을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고, 누구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딸을 잘 키웠고 좋은 사위를 만났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제자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최만석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제 일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노인분들이 산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빠 저 임신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2달 됐대요. 딸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자를 보게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축하한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아빠.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그래, 갈게.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구나. 손자를 보고 함께 놀아주고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밝은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장인어른 들으셨죠? 그래, 들었어. 축하한다, 축하해.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빠가 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잘할 거야. 자넨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장인어른처럼 되고 싶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축하한다.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아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수진아,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럴까요? 그럼 분명 그럴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기 이름은 뭐로 지을지, 아기 방은 어떻게 꾸밀지, 육아는 어떻게 할지. 행복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제 삶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날이요. 아빠, 이제 정말 일 그만두시고 저희랑 사세요. 딸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기 태어나면 아빠가 봐주셔야 해요. 그래야겠구나. 이제는 손주 돌보는 게 내 일이 되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일 그만두신다고요? 그래. 이제는 손주한테 시간을 써야지. 고마워요, 아빠. 딸아이가 기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생겼어. 딸이 엄마가 된다고.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괜찮아. 내가 당신 목까지 손주를 사랑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네. 이제 손주를 봐야 해서요. 아, 축하드립니다. 손주가 생기신다니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최 소장님 같은 분 또 없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관리소장이 아쉬워했습니다. 김 반장님도 아쉬워했습니다. 최 소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손주 돌보러 가야죠. 부럽네요. 저도 손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곧 보실 겁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최 소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저는 경비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 날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인사하러 왔습니다. 소장님, 그만두신다며요?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소장님 같은 분 또 없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주민들의 따뜻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습니다. 김재현도 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손주를 봐야 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소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하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5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들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인과응보가 온다는 것 말이죠.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딸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집에 가서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하고 딸아이는 출산 휴가 중이었죠.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태명 지었어요. 뭐로 지었는데? 별이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고요. 좋은 이름이다. 우리 별이. 저는 딸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곧 세상에 나온다니 말이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진통을 시작한 겁니다. 아빠,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진정해, 수진아. 병원 가자. 저는 급히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달려왔죠. 셋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민준이는 초조하게 서성거렸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이 무사하기를, 아기도 건강하기를 말이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입니다. 정말요? 딸은요? 산모도 건강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도 기뻐했습니다. 아들이래요. 장인어른. 그래, 들었다. 축하한다. 저는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아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봐요. 우리 아기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작은 아기가 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너무 작고 여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주.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아빠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요. 아니야. 너를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그리고 이제 손주까지 생겼잖니?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고 저와 민준이는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빠가 됐네요. 그래. 이제부터 책임감을 가져야지. 네, 장인어른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연락하고 저는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잠들어 있었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 건강하고 예쁘지? 딸도 엄마가 됐어. 당신 닮아서 예쁘고 나 닮아서 강하게 자랐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손주도 잘 키울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기가 깼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죠. 으앙, 으앙. 딸아이가 깨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딸아이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열심히 빨았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빠, 이름 뭐로 지을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맡기지 그래. 민준 오빠는 아빠가 지어주셨으면 한대요. 내가? 네, 아빠가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준혁이는 어떨까? 준수할 준의 빛날 형. 준혁이 좋아요, 아빠. 강준혁. 그래, 우리 준혁이.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매일 가서 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병을 소독하고 아기를 재우는 일들을 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딸을 키운 지 3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준혁이를 돌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뭐가 고마워. 손주 보는 게 내 기쁨인데. 그래도 아빠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 있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준혁이를 볼 때마다 행복했으니까요. 민준이도 퇴근하면 육아를 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까지 다 했죠. 장인어른,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함께 하자. 저는 민준이와 함께 준혁이를 돌봤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준혁이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지들이 모였죠. 모두 준혁이를 축하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할아버지 닮았어요. 건강하게 자라렴.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죠. 아내를 잃었고 회사가 부도났고 경비원이 되어서 모욕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가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 또 다른 의미가 생긴 겁니다. 준혁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제가 아내에게서 딸을 낳았고 딸이 준혁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손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우리 딸처럼 말이야. 준혁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저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웃었어요. 딸아이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다가가서 봤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 알아보나 보다. 그런가 봐요, 아빠. 딸아이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미소, 딸의 웃음, 사위의 성실함.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3살이 되었죠.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고 장난도 쳤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요. 준혁이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뭐 하고 놀까? 공놀이요. 좋지. 저는 준혁이와 공놀이를 했습니다. 공을 던지고 받고 함께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준혁이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우리 준혁이.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 거죠. 준혁이도 자라서 어른이 될 테고 저도 늙어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민준 오빠가 또 승진했어요. 이번에는 이사가 됐대요.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인정받는 게 자랑스러웠죠. 그리고요, 아빠, 우리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요. 아빠도 같이 사실래요? 나도. 네, 방도 하나 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함께 살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짐이 아니에요. 아빠가 계셔야 저희가 안심이에요. 준혁이도 할아버지 필요하고요. 그래. 그럼 함께 살자. 고마워요, 아빠. 딸아이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함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집은 넓었습니다. 방도 많았고 거실도 컸죠. 제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밖에는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빠, 마음에 드세요? 그래, 좋구나.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맙다,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혁이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그래, 일어났다. 준혁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 저 새 봐요. 그래, 예쁘지? 네.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만든 음식이었죠. 아빠, 맛있어요? 응, 맛있어. 역시 우리 딸 솜씨는 최고야. 과찬이세요.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식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준혁이와 놀아줬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블록을 쌓고 공놀이도 했죠. 준혁이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유치원에서 칭찬받았대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공놀이 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준혁이를 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요. 그래, 무슨 이야기 들을래?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응,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지.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이야기를요. 준혁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준혁이처럼 꼬마였단다. 신기해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준혁이는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준혁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손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 달도 좋은 엄마가 됐어. 민준이도
좋은 아빠고. 우리 잘했지? 딸 잘 키웠지?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비록 평탄하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혁이와 놀고 딸과 이야기하고 민준이와 저녁을 먹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딸도 손주도 다 잘 크고 있으니까. 알아요.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거 다 봤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원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와 놀고 딸을 도와주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하루.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말입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폭도에서 준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더니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준혁이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오늘도 공원 가요. 그래, 가자.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딸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오늘 준혁이 유치원 가는 날이에요.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기뻐했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게 즐거웠거든요. 아침을 먹고 준혁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해요. 그래, 뭐 그릴 건데. 가족이요. 할아버지도 그릴 거예요. 정말 고맙구나, 우리 준혁이. 저는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를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아, 준혁이 할아버지시죠? 안녕하세요. 다른 할머니가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준혁이가 유치원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착하고 예의 바르대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준혁이가 유치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노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저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함께 준혁이를 보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딸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둘이서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너희들 덕분이야. 아빠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딸이 웃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엄마 닮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착하고 따뜻해. 엄마도 그랬어. 아빠, 엄마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항상 웃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지.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를 낳고 나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니? 뭐였는데요? 수진이 잘 키워줘.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그렇게 말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내준 거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아빠. 딸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네, 아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경비원으로 일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김재현에게 모욕당했던 그 순간들이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비참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는 걸 말이죠.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제가 그걸 몸소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 마음도 평화로웠죠. 더 이상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함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준혁이가 그림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어디 보자. 우와, 정말 잘 그렸네. 그림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준혁이.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맞아. 우리 가족이구나. 저는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나. 하늘나라요? 응,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머니는 천사예요? 준혁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할머니는 천사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정말요? 정말이야. 준혁이가 웃을 때 할머니도 함께 웃으신단나. 신기해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빠. 준혁이가 민준이에게 뛰어갔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요. 준혁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아빠 자랑스러워. 민준이가 준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딸이 만든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죠. 자, 다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이야기, 딸의 요리 이야기, 준혁의 유치원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김재현 씨 아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지내나?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아, 그래? 네,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사람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 말씀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준혁이를 목욕시켰습니다. 할아버지, 물놀이해요. 그래, 잠깐만. 준혁이는 욕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물을 튀기고 거품을 만들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목욕을 마치고 준혁이를 재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 들려줘요. 그래, 무슨 이야기 들을래? 할머니 이야기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네.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준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예쁜 분이었어. 엄마처럼 말이야. 항상 웃으셨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셨지.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응,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엄마도 정말 사랑하셨지. 그럼 저도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준혁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는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를 못 봤지만 사랑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준혁이를 사랑하신단다. 정말요? 정말이야.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셔. 그럼 제가 착하게 살면 할머니가 기뻐하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준혁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민준이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응. 저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할머니 이야기 물어봤어요? 그래.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다더라. 준혁이가 이제 많이 컸네요. 딸이 웃었습니다. 수진아, 강서방, 너희 둘한테 정말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빠? 그냥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잘 봐줘서 고마워.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무슨?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좋은 딸을 낳았고, 좋은 사위를 만났고, 손주도 생겼잖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 딸이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수진아. 행복한 날인데. 네. 아빠. 딸이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지? 딸도 행복하고, 손주도 건강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 당신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남긴 딸이, 그리고 손주가 우리 곁에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였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재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죠. 최만석 소장님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잘못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소장님께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민준 이사님과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준 이사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소장님 덕분이라는 걸 압니다.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성실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비원분들께도,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모든 사람들께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려고 합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김재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김재현도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한 거죠. 인생이란 게 그런 거구나.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준혁이가 크면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죠. 준혁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작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준혁이가 손을 흔들며 학교로 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7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건강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준혁이와 놀아주고 딸을 도왔습니다. 제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숙제 도와주세요. 무슨 숙제인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 대해 쓸 건데? 할아버지요. 준혁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나? 왜?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으니까요. 준혁아,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특별해요. 엄마 혼자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준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영웅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할아버지도 준혁이가 자랑스러워. 저도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준혁이가 안겼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들었어? 우리 손주가 나를 영웅이래. 영웅, 나 같은 사람을 말이야. 믿기지 않지. 하지만 행복해. 정말 행복해. 우리 잘 살았어. 여보, 딸도 잘 키웠고, 손주도 잘 크고 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해.
정말로?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손주, 평화로운 일상. 이것이 제가 평생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말이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준혁이를 깨웁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딸과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66세 경비원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얻었죠.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밑바닥이라고 생각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70 노인입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딸을 사랑했고 손주를 아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말해줄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성실함과 사랑이라고. 그것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준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도 들렸죠.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준혁이와 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하루.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탐대 실은 당신의 노년을 응원합니다.